중국 전체가 축배를 들었습니다. 삼성은 끝났다. 30여 년 만에 삼성이 중국 공장을 싹 다 빼자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환호했죠. 우리가 세계의 삼성을 밀어냈다. 점유율은 0.7%로 추락했고 직원 7만 명 중 88%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봐도 삼성의 처참한 패배였어요.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 1년 뒤 웃던 중국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버린 건 돈 안 되는 떨이었고 진짜 알짜는 따로 더 꽉 쥔 뒤였거든요. 환호하던 그 도시엔 47조 원짜리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삼성을 비웃었던 한 중국 고위 관료의 고백으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영상은 여러 사건을 재미를 위해 각색한 소설 컨텐츠입니다. 국진이안시 시청 대강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0여 년 동안 우리 도시를 통째로 먹여 살리던 삼성이 마지막 남은 가전, 공장 문까지 완전히 닫고 떠나겠다고 공식 통보를 해온 겁니다. 한창 때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하던 그 거대한 공장이 말이죠. 그런데 그날 저는 웃었습니다. 술잔을 높이 들고 아주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시 진이안시의 상무부시장이었던 류쟁고입니다. 투자 유치와 경제를 총괄하던 자리였죠. 쉽게 말하면 우리 도시에 어떤 기업을 데려오고 어떤 기업을 내보낼지를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제 평생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1년 뒤, 저는 그날 제가 들어 올렸던 그 술잔이 부끄러워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이겼다고 믿고 환호했던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제 도시가 가장 깊은 바닥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첫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삼성의 철수 통보가 시청에 도착한 건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협력사 대표들과 현지 유통채널 사장들이 전부 통보를 받았다는 보고가 제 책상 위로 올라왔죠. 보고서를 읽던 제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자오 부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같이 웃더군요. 국장님, 드디어 됐습니다. 삼성이 손을 든 거예요. 자오 부장은 제 밑에서 가장 일 잘하고 가장 약삭 빠른 부하였습니다. 그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책상에 탁 내려놓았어요. 우리 토종 브랜드한테 완전히 밀린 거죠. 30년을 버텼는데 결국 짐 싸서 도망가는 겁니다. 통쾌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우리 진이안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그 한복판에 도시 어디에서나 보이는 그 거대한 삼성 공장의 파란 로고가 박혀 있었죠. 저는 그 로고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이라는 게 원래 그래. 단물 다 빨아먹고 자기 사정 안 좋아지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지. 우리가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큰 소리야. 그날 저녁, 저는 시청 간부들을 데리고 시내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둥근 식탁 위에 백주병이 줄줄이 올라왔고 김이 펄펄 나는 요리가 쉴 새 없이 들어왔어요. 기름진 돼지고기 볶음 냄새와 독한 백주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진이안의 역사적인 날이다. 외국 기업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이 도시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키운 기업들로 채운다. 삼성, 이제 안녕이지. 건배, 쨍 하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다들 얼굴이 벌개져서는 웃고 떠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들 신이 나 있었죠. 저는 그날 백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부축을 받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분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와중에도 책상 앞에 앉아 직접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외자 의존 탈피, 토종산업 자립 달성 사례. 받는 사람은 성정부와 중앙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제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믿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일을 도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승진을 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끝이 들떠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제 미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시는 외국 자본을 성공적으로 대체하고 토종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완성했음.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1년 뒤에 바로 그 문장이
저를 가장 깊이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요. 제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그 근거를 말씀드려야 여러분이 제 어리석음을 제대로 비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한때 삼성은 중국 TV 시장에서 점유율 31%를 차지하며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길거리 어느 가게를 들어가도 가장 좋은 자리에 삼성 TV가 놓여 있었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창 때는 점유율이 34%까지 올라갔습니다.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갤럭시를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니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죄다 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잔을 들던 그해,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변해 있었는지 아십니까? TV 점유율은 2.3%까지 주저앉았습니다. 31%에서 2.3%예요. 예전엔 세 집 건너 한 집이 쓰던 물건이 이제는 40집 중에 한 집이 살까 말까 한 신세가 된 거죠. 가전은 더 처참했습니다. 세탁기 점유율은 0.3%였어요. 중국 전체에서 세탁기가 1000대 팔릴 때 삼성 제품은 세대가 될까 말까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거대한 시장에서 존재 자체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한때 34%를 찍던 갤럭시가 그때는 1%도 안 됐어요. 0.7%였습니다. 시장 통계표를 보면 아예 브랜드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름도 없는 군수업체들과 함께 기타라는 항목에 묶여버렸죠. 한때 중국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던 그 명품이 이제는 통계표에 이름 한 줄 못 올리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회의 때마다 큰 화면에 띄워놓고 부하 직원들에게 자랑하듯 설명했어요. 봐라. 이게 바로 우리 중국의 힘이다. 화웨이, 샤오미, 하이센스. 우리 토종 기업들이 삼성을 안방에서 완전히 몰아냈어. 외국 거 좋다고 떠받들던 시대는 갔다. 직원 숫자도 제 자신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삼성이 한창 잘 나갈 때 진양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7만 2천 명이었어요. 우리 같은 중소도시 하나의 인구와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9천 명대까지 쪼그라들어 있었어요. 88%가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 됐다. 저 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채우면 되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오만이었습니다. 그 무렵 삼성 지니한 법인장이 저를 만나러 시청에 찾아왔어요.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상우. 50대 초반쯤 됐을까요?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두 손으로 명함을 공손하게 내밀더군요. 그가 한국식 억양이 살짝 묻은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부시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도시와 함께해온 우리 직원들의 재취업과 보상 문제를 의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면서 건성으로 대꾸했어요. 법인장님,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하실 일 아닙니까? 떠나는 마당에 우리 씨에 뭘 더 바라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박상우 법인장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정중했어요. 바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 도시 사람들이니까요. 한 사람도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콧방귀로 받아넘겼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비웃었어요. 떠나는 주제에 무슨 책임이야. 위선 떨고 있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그를 내보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그가 나가자 좌우 부장이 들어와서 키득거렸습니다. 국장님, 저 사람 뭐랍니까? 진게임에 무슨 책임 타령이래요. 내버려둬. 지는 사람들이 원래 말이 많은 법이야. 우리는 또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날 좌우 부장이 들고 온 서류 중에는 삼성이 떠난 공장 부지를 어느 토종 기업에 넘길지에 대한 거래 내역도 있었어요. 그 거래에 누구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서로에게 편했으니까요. 부끄럽지만 그때 우리에게 도시의 7만 노동자보다 중요한 건 그 부지를 둘러싼 거래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 지역 방송과 신문이 일제히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토종의 승리, 지니안에서 삼성을 밀어내다. 기자들이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고 가장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지니안의 시대, 중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인터뷰는 지역에서 한참 화제가 됐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박수를 받았습니다. 동료 관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죠. 저는 제가 도시의 영웅이라고 믿었어요. 백주에 취해 잠들 때마다 곧받게 될 승진과 더 큰 도시로의 영전을 상상하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이게 그때의 저였습니다. 거만하고 게으르고 제 입속만 챙기던 사람. 떠나는 사람을 비웃고 제 발밑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땅은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한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제 책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승진 보고서를 더 그럴듯하게 다듬으려고 저는 자오 부장에게 삼성 관련 자료를 죄다 끌어모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외자 철수라는 제목 밑에 화려한 숫자를 더 채워넣고 싶었거든요. 삼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했어요. 그날 늦은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그 자료 더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캄캄했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 종이 위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서류를 넘기던 그때 한 장의 보고서에서 제 손이 딱 멈췄습니다. 이상한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삼성은 우리 지니안의 가전 공장을 빼고 다른 도시의 스마트폰 공장도 빼고 또 다른 도시의 컴퓨터 공장까지 다 뺐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차례차례 쓰러지듯 하나씩 빠져나갔죠.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철수가 진행되는 바로 그 시기에 삼성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돈을 더 쏟아부은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던 겁니다. 위청에 있는 삼성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삼성이 그 한 해 동안 위청 반도체 공장에만 8,200억 원을 새로 투입했더군요. 그 전에보다 무려 80%나 늘린 금액이었습니다. 가전 라인은 미련 없이 다 정리하면서 정작 그 반도체 공장에는 투자를 80% 늘렸다는 거예요. 저는 차를 마시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몸을 천천히 앞으로 당겼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회사가 왜 돈을 더 붓지? 머릿속에 그 질문이 한번 떠오르자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비참하게 패배해서 짐을 싸는 회사라면 중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빼고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은 가전은 다 버리면서 반도체에는 오히려 돈을 더 쏟아붓고 있었어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골라내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돈 많이 드는 사업이니까 그렇겠지. 별일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가시가 마음 한구석에 콕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료를 더 뒤졌습니다. 그러다 외신 기사 한 줄을 발견했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 구석에 박힌 짧은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삼성, 베트남에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기록.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무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똑, 똑, 똑.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비참하게 쫓겨났다는 회사가 베트남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니요. 쫓겨난 게 맞다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려야 정상인데 삼성이라는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쫓겨난 게 아니라 옮긴 건가? 말을 뱉고 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한 그 모든 자신만만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외치던 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갑자기 그 말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깟 외신 기사 한 줄에 흔들릴 필요 없어. 점유율 0.7%가 진실이야. 그게 현실이라고. 저는 그 자료들을 서랍에 거칠게 밀어넣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지니안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날따라 거리가 어딘가 휑해 보였습니다. 전에는 늦은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공장 옆거리가 그날은 절반쯤 어두웠어요. 저는 그게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아주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비웃으며 떠나보낸 삼성이 사라진 자리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한 날,
저는 처음으로 제 술잔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그 짧은 기사 한 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점유율 0.7%라는 숫자와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글자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둘은 도무지 같은 회사의 이야기 같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가 자오 부장을 불렀습니다. 자오 부장, 삼성이 요즘 베트남이랑 인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뽑아와. 자오 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국장님, 그건 왜요? 우리 도시에서 떠난 회사 아닙니까? 보고서엔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만 쓰면 되는데요. 그냥 가져와. 비교 자료로 쓸 거야.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솔직히 제 불안을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오 부장이 떨떠름한 얼굴로 나간 뒤 저는 창가에 서서 지니안의 아침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거리가 한산해 보였어요. 저는 그게 또 제 기분 탓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 자오 부장이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아침과는 좀 달랐어요. 어딘가 떨떠름하면서도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좀 이상합니다. 저는 그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넘기면서 점점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삼성은 베트남을 세계 최대 생산 기지로 키우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에만 그 한 해에 2조 4천억 원을 추가로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니안에서 공장을 빼던 바로 그 시기에 말이죠. 인도는 더했어요.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그 거대한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은 오히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0.7%까지 떨어진 그 갤럭시가 인도에서는 다시 1등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오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니안에서만 빠진 거고 다른 데서는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어요. 중국 시장은 잃은 거야. 14억 시장을 통째로 포기한 거라고. 그게 패배가 아니면 뭐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목소리에 힘이 없다는 걸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자오 부장도 그걸 느꼈는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그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리는 그림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생산은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서, 판매는 인구가 폭발하는 인도에서, 핵심 기술은 한국 본진에서, 그리고 미국에도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다리로 서 있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개의 튼튼한 다리로 떡 버티고 선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비웃으며 떠나보낸 그 회사는 비틀거리며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아주 치밀하게 갈 곳을 다 정해두고 걸어 나간 거였어요. 그 순간 가슴 한복판이 묵직해졌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한 그 말이 또 떠올랐거든요. 삼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만약 삼성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면 끝난 건 도대체 누구의 시대란 말입니까? 저는 그 질문의 답을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날,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그 공장 앞으로 가본 날에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삼성 공장이 있던 그 동네로 가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 괜찮다는 걸요. 토종 기업들이 그 자리를 잘 채우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안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동네에 왔을 때는 점심시간이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로 거리가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식당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고 거리엔 기름 볶는 냄새와 사람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대낮인데도 거리가 회색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가게 절반 이상이 셔터를 내린 채였고 그 셔터마다 임대라는 빨간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발소리가 또박또박 울릴 만큼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길바닥에 떨어진 전단지가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그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20곳 남짓 되는 가게 중에서 문을 연 곳은 5곳도 되지 않았어요.
그중 한 작은 국수집 앞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빈 가게를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사장님, 장사는 좀 어떠십니까? 노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어요. 그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손님이 없습니다. 라오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0년 가까이 국수를 팔았어요. 라오순이라는 그 노인은 잠시 가게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텅 빈 테이블 위에 의자가 거꾸로 올려져 있었어요. 공장이 돌아갈 때는요. 새벽부터 줄이 섰습니다. 야간조 끝나고 나온 친구들이 뜨끈한 국수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던 곳이에요. 그 친구들 얼굴을 제가 다 알아요. 누구는 딸 시집 보낸다고 좋아했고, 누구는 둘째가 대학 붙었다고 한 그릇 더 시켰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요. 이젠 누가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일자리 찾아서 떠났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어요. 라오스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그 공장이 떠나도 괜찮다고, 오히려 잘 됐다고 떠들고 다닌 사람이라는 걸요. 만약 알았다면 그는 저에게 국수 한 그릇도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 국수집을 나와 다시 거리를 걸었어요. 모퉁이를 돌자 한 중년 남자가 셔터 내린 가게 앞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저는 그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근처에서 일하셨습니까? 남자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대답했어요. 공장에서 15년 일했습니다. 라인 반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공장이 통째로 빠져나가니까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았죠.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 구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우리 회사 한국인 법인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우리 재취업 알아봐 줬어요. 다른 공장에 자리 알아봐 주고 보상금도 한 푼도 안 떼고 다 챙겨줬습니다. 떠나는 마당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을 텐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박상우였나? 그랬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상우. 제가 콧방귀를 뀌며 내쫓았던 그 법인장. 떠나는 주제에 무슨 책임 타령이냐며 비웃었던 그 사람. 그가 제 도시의 노동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챙기고 있는 동안 정작 이 도시의 부시장이었던 저는 술잔을 들고 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가 담배를 비벼 끄고 자리를 떴는데도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으로 번졌어요. 목덜미가 뜨거워지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는 차마 시청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옆 도시 랑타이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랑타이에는 삼성 공장의 부품을 대던 협력업체들이 잔뜩 몰려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는 또 어떤가 보고 싶었어요. 랑타이는 더 심각했습니다. 공장 하나가 멈추면 그 뒤에 붙어있던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같이 멈춘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나사를 만들던 공장, 부품을 깎던 공장, 포장재를 만들던 공장, 직원들, 식사를 책임지던 구내식당,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던 회사까지 그게 전부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태계의 심장이었던 삼성이 빠져나가자 그 모든 게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진 거예요. 공장이 멈추니 협력사가 멈추고 협력사가 멈추니 식당이 망하고 식당이 망하니 동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때 로봇 부품을 만들어 제법 큰 회사로 성장하던 곳도 가장 큰 손님이 사라지자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랑타이의 거리 곳곳에는 폐업이라고 붉게 적힌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 하나가 이 두 도시를 통째로 먹여 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평소에는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했는지가 비로소 드러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세계를 뒤흔든 큰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삼성이 왜 그토록 서둘러 이 땅을 떠났는지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 큰 사건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두 거대한 나라가 본격적으로 으르렁대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공장을 둔다는 게 갑자기 위험천만한 일이 돼버렸어요. 언제 관세 폭탄이 떨어질지, 언제 무역 제재가 터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이 됐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수출길이 하루아침에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관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문득 미국의 애플이 떠올랐어요. 애플도 우리 중국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던 회사였거든요. 아이폰 생산의 80%가 넘는 물량을 여전히 중국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애플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보면서 두 회사의 운명이 얼마나 다르게 갈렸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삼성은 일찌감치 생산 기지를 베트남과 인도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는 폭탄이 터졌을 때 그 폭탄을 가볍게 피해갔어요. 중국에 묶여있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반면 애플은 80%가 넘는 생산을 중국에 묶어둔 채로 그 폭탄을 정통으로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빼낼 엄두조차 못 냈던 거예요. 관세가 오르면 애플은 그대로 인질이 되는 신세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같은 출발선에 섰던 두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둘 다 중국에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일찌감치 짐을 싸서 빠져나갔고 한쪽은 떠나려다 못 떠나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언제 떠나느냐? 그 타이밍 하나로 운명이 갈린 거예요. 그제야 저는 삼성이 왜 그렇게 서둘러 우리 지니안을 떠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토종기업에 밀려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그 흐름에 올라탄 거였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자리를 미리 알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비켜선 거예요.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부시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코앞의 치적과 제 승진만 보고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 하나 내보낸 걸 두고 영웅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회사는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던 세상과 그들이 보던 세상은 크기 자체가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역사를 보면 변화를 잃지 못한 1등은 늘 무너졌습니다. 한때 전 세계 휴대폰의 절반 가까이를 팔던 거대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스마트폰이라는 변화의 물결을 우습게 봤다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1등이라고 영원한 1등이 아니었던 거예요. 변화를 먼저 읽고 먼저 움직이는 쪽이 살아남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우리 지니안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토종 기업들을 떠올렸습니다. 안방에서 삼성을 밀어냈다고 환호하던 우리가 혹시 그 옛날 무너진 1등들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장 큰 진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삼성이 우리 중국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끝까지 움켜쥐었는지 그 진짜 정체를요. 그 진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제가 쓴 그 자랑스러운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진실은 제가 한참을 외면하던 그 작은 가시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위청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말이에요. 가전은 다 빼면서 거기에는 투자를 80%나 늘렸다던 그 이상한 사실이요. 저는 위청 반도체 공장이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곳인지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그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칩이요. 우리가 쓰는 휴대폰 안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그 저장 장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청 공장 하나가 전 세계 그 메모리 반도체의 13%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곳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삼성은 중국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자기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한 거였어요. 칼로 무 자르듯이 골라낸 겁니다. 삼성이 버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가 TV, 저가 가전, 그리고 이미 토종 브랜드에 밀려서 점유율 0.7%까지 떨어진 스마트폰이었어요. 아무리 붙들고 있어 봐야 적자만 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삼성은 그 돈 안 되는 떨이 상품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은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운 겁니까? 저는 그 답을 깨닫고 한참 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토종 기업들이, 그리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지니안이 차지한 건 삼성이 스스로 버린 그 적자 떨이었던 거예요.
삼성이 이건 이제 돈이 안 되니 너희 가져라 하고 내려놓은 그 물건을 우리는 두 손으로 받아들고 우리가 이겼다며 만세를 부른 거였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장 돈이 되는 반도체는 더 꽉 움켜쥐고 거기에 투자를 80%나 늘렸습니다. 우리가 떨이 상품을 주워 들고 좋아서 춤추는 동안 진짜 알짜는 삼성이 다 챙긴 거예요. 저는 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쓴 그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외자 의존 탈피, 토종산업 자립 달성 사례. 저는 그 보고서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본시는 외국 자본을 성공적으로 대체하고 토종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완성했음. 손이 떨렸어요. 그 문장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성정부와 중앙에 무엇을 보고한 겁니까? 적자 떨이를 주워 든 걸 위대한 승리라고 보고한 거였어요. 삼성이 도시에서 빠져나가면서 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두 도시가 유령처럼 변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성공 사례라고 포장해서 제 승진의 발판으로 쓰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이미 위로 올라갔고 수많은 사람이 그걸 읽었으니까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한 그 말들도 이미 온 도시에 퍼져버렸고요. 삼성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끝난 건 삼성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끝나기 시작한 건 우리의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착각의 한복판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주를 마셨습니다. 예전처럼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을 견디기 위해서였습니다. 잔을 들었지만 그 술은 예전처럼 달지 않았어요. 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착각을 확인 사살하는 일은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우리 중국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며칠 뒤 저는 성에서 열린 산업계 인사들의 큰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과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둥근 식탁마다 사람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글로벌 무대까지 진출한 우리 토종가전 1위 기업의 고위 임원도 와 있었어요. 린타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누구나 알만한 인물이었죠. 만찬이 무르익어 갈 무렵 저는 그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다들 거나하게 취해서 떠들썩한 분위기였어요. 한 젊은 관료가 린타오에게 술을 권하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삼성도 다 물러갔으니 세계 시장도 곧 우리 차지 아니겠습니까? 안방에서 이겼으니 밖에서도 이기는 건 시간 문제죠. 저는 린타오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그의 표정만은 어딘가 씁쓸했어요. 그는 잔을 천천히 비우고 나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안방에서 이겼다는 말은 맞습니다. 정부 지원에 애국 소비에 가격 경쟁력까지 우리가 안방에서 삼성을 밀어낸 건 사실이에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런데 막상 세계 무대로 나가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엔 아직도 삼성이라는 벽이 까마득하게 서 있어요. 우리가 안방에서 봤던 그 정부 보조금도 애국 소비도 거기선 없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붙어야 하는데 그 무대에서 삼성은 여전히 우리보다 몇 수 위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어요. 우리 토종 1위 기업의 임원조차 사석에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방에서 이긴 건 진짜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온갖 도움을 받아서 이긴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실력으로 붙어야 하는 세계 무대에서는 여전히 삼성이라는 벽이 까마득하다는 걸요.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외면해온 자료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꺼내봤습니다. 세계 유수의 경제 매체들은 이미 삼성의 행보를 두고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삼성을 두고 위기를 가장 먼저, 가장 영리하게 빠져나온 기업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 투자은행의 보고서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던 그 시기에 중국 의존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글로벌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고요. 남들이 우물쭈물하며 눈치만 볼 때 삼성은 이미 발을 빼고 다음 무대로 옮겨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분석들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세계는 삼성을 두고 가장 현명하게 위기를 피한 회사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삼성을 두고 쫓겨난 패배자라고 비웃고 있었어요. 우리 지역 신문들은 토종의 승리라는 제목을 대문짝만하게 뽑았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삼성의 시대가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눈이 멀었던 걸까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그동안 제가 내질렀던 말들을 하나하나 곱씹었어요. 떠올릴수록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에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삼성이 떠나서 옮겨간 그곳들이 정말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요.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삼성을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겠다는 명분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서 저는 삼성을 다시 데려오는 방법 대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하던 날, 저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한 번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공항은 너무나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이 윤이 났고,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입국 수속은 얼굴을 한번 인식하자 몇 초 만에 끝났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봤던 제 자신이 또 한 번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명분은 하나였어요. 삼성을 우리 진이안으로 다시 데려올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 하지만 솔직히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적자떨이라고 비웃으며 떠나보낸 그 회사가 본진에서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요. 삼성의 한국 반도체 단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차 안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거대한 부지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위로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서 24시간 내내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이안에서 보던 그 가전 공장은 이곳에 비하면 작은 창고 하나 정도였어요.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차지했다고 좋아한 건 작은 격가지였고, 진짜 거대한 몸통은 여기, 이곳에 있었다는 걸요. 단지 안을 안내받으며 걷는데 한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밤을 새운 듯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어요. 안내하던 직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니까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세계 1등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우리 진이안의 거리에서 만났던 그 잘린 라인 반장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한국 엔지니어들의 형형한 눈빛이 겹쳤습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인데 한쪽은 길바닥에 나앉았고 한쪽은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저는 가슴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의 한 회의실에서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상우. 제가 콧방귀를 뀌며 내쫓았던 그 법인장이었어요. 그는 진이안에서 철수한 뒤 본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가 저를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부시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일, 떠나는 주제에 무슨 책임 타령이냐며 비웃었던 일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걸 기억하면서도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어요. 법인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법인장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떠나는 회사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진이안에 돌아가 보니 법인장님이 우리 도시 노동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챙기셨더군요. 정작 그 도시의 부시장이었던 저는 술잔을 들고 웃기만 했는데 말입니다. 박상우 법인장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분들은 30년 가까이 우리와 함께한 분들이었습니다. 회사가 떠난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까지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책임의 문제니까요. 저는 그에게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삼성은 왜 그렇게 과감하게 중국 시장을 버린 겁니까? 30년을 키운 시장인데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박상우 법인장은 창밖의 거대한 단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부시장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버티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정을 쏟고 돈을 쏟은 걸 좀처럼 못 버립니다. 눈앞에서 손해가 나도 아까워서 끌어안고 같이 가라앉죠.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 경영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은 미련 없이 내려놓고 진짜 잘하는 것에 모든 걸 걸자고요. 정들고 돈 들인 걸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용기. 그게 회사를 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용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버리되 사람은 버리지 않는 것. 사업은 정리하더라도 그 사업에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래야 그건 도망이 아니라 결단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버릴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사람은 버리지 않는 책임.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떠리를 주워들고 승리라 착각했고 제 도시의 7만 노동자가 길바닥에 나왔는데도 술잔을 들고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그림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을 이렇게 봤어요. 미국이나 강대국이 위에 있고 우리 같은 나라가 그걸 따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중국이 한국 같은 나라를 추월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읽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우물쭈물할 때 먼저 길을 내고 다른 이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안방에서 떠리를 주우며 만세를 부르는 동안 그들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시대의 기준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그 답은 이미 너무나 분명했어요. 지니안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삼성을 다시 데려올 방법 같은 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7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유령처럼 변해버린 도시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비웃으며 내쫓은 회사가 우리가 아쉬워한다고 해서 돌아올 리 없었어요. 저는 그 명분이 처음부터 허망한 것이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니안에 돌아온 저는 가장 먼저 그 거리로 다시 갔습니다. 라오스 내 국수집이요. 다행히 노인은 아직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집 국수를 한 그릇 시켰습니다. 뜨끈한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한 입 더 넣자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어쩐지 짭짤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건 제 눈에서 떨어진 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시청으로 돌아와 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제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어요. 삼성이 떠난 뒤 진양과 옆 도시 랑타이가 입은 피해를 하나하나 더해봤습니다. 사라진 일자리, 줄도산한 협력업체, 셔터를 내린 상가, 빠져나간 인구, 그리고 그만큼 줄어든 세수까지요. 숫자를 다 더하자 그 손실은 무려 47조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47조 원.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든 청구서였습니다. 우리는 적자 떠리를 주워 들고 승리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 착각의 대가로 두 도시가 4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청구서를 떠안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청구서 앞에서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진이안 외자 철수의 진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것. 저는 그 안에 모든 걸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삼성은 쫓겨난 게 아니라 가장 영리하게 빠져나간 것이며 우리가 차지한 건 적자 떨이었고 진짜 알짜인 반도체는 그들이 더 꽉 쥐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가 47조 원의 청구서를 떠안았다는 것까지 전부요. 이 보고서를 올리면 제 승진은 물 건너갈 게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제 책임까지 추궁당할 수도 있었어요.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박상우 법인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버리되 사람은 버리지 않는 것, 책임지는 것. 저는 더 이상 제 자리를 지키려고 진실을 버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길바닥에 앉은 제 도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은 지고 싶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 마지막에 무너진 두 도시의 재건 계획을 함께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승진이 아니라 라오순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한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봤던 사람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삼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 한국에게 가장 큰 것을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단순히 반도체 기술이나 경영 전략이 아니었어요. 진짜 승부를 가르는 건 버틸 줄 아는 힘이 아니라 버릴 줄 아는 결단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단이 도망이 아니라 진짜 용기가 되려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 저는 그걸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의 한 사람에게 배웠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건 이겁니다. 저는 그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 도시가 유령이 되고 7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47조 원의 청구서가 날아온 뒤에야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술잔을 들던 그날 박상우 법인장의 정중한 인사 한 번을 제대로 받았더라면, 그의 말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우리 도시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진이 안의 그 거리는 절반쯤 어둡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 거리를 걸으며 다짐해요. 다시는 눈앞의 작은 것에 취해 진짜 중요한 걸 놓치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떠나는 사람의 손을 비웃지 않겠다고요. 라오순의 국수집에는 요즘 다시 손님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재건 계획이 천천히 효과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 그 가게에 들렀더니 노인이 저를 알아보고 국수 한 그릇을 더 내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앞에서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무너뜨린 자리를 이제는 제 손으로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작은 위안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눈앞의 승리에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승리가 진짜 승리인지를 똑바로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내 곁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걸 47조 원이라는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배웠어요.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삼성을 비웃고 한국을 우습게 봤던 중국의 한 관료가 결국 47조 원이라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것은 버틸 줄 아는 힘이 아니라 버릴 줄 아는 결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책임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의 저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 저력을 정작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이 먼저 알아본 거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자부심을 남겼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